접지력도 뛰어난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아내가 저 와플 기계에서 와플을 구워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저기다가 고무를 부어요. 갑자기 와이프가 이 양반이 돌았나 그래가지고 맞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와플 기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절박했거든요. 저걸 오래서 붙여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져서 그게 대박을 칩니다. 나이키 하면 농구화 브랜드 이름은 조단이고 나이키의 육상화 브랜드 이름은 와플입니다. 이 와플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타이어 시장을 평균했는데 그 타이어는 어느 시장? 자전거 시장. 이게 이제 더 비싼 시장은 자동차 시장으로 시장. 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파이어스톤이라고 헨리 포드 친구. 그쵸. 이게 딱 잡고 있어. 이게 쉽지 않았어요. 또 컨티넨탈이라는 회사도 있고 우리 미슐랭도 타이어 이게 진짜 알짜배기 큰 시장 가야 된다. 여행 가다가 펑크 나면 요런 시점에 우리 타이어 교체소가 미슐랭 타이어는 교체해드립니다. 지도를 이제 여행 책자를 판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안 살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 근처에는 호텔도 있고요. 맛집도 있어요. 그게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이 민태기 박사처럼 이론 아는 거 많잖아요. 장사 안 해요. 장사. 아는 거 많아서 장사 잘한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인류 2000년 역사상.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미슐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드레피스 사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 프랑스를 가장 분열시켰던 게 드레피스. 드레피스. 근데 유대인 그때 혐오가 많아가지고 간첩혐의를 몰아서 드레피스란 장교를 이제 한 몇십 년간 모멸감을 주면서 했던 거죠. 맞아. 그런데 미슐랭은 드레피스가 간첩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방법은 스포츠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미슐랭이 만든 스포츠 경기가 뚜르 드 프랑스라는 경기됩니다. 그 자전거. 세계 최대의 자전거 경주자행제는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무브먼트를 위해서 만든 대회 중에 하나죠. 뭐가 옳냐 그런 일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고 미슐랭도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장사를 했다. 자, 이게 또 뭐냐? 이게 나이키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와플 기계예요. 진짜요? 저 아저씨가 저걸 왜 들고 있을까? 저걸로 신발을 만들었어. 미창. 참. 이 사람은 오리곤 주립대 코치였어. 이 사람은 좀 짠합니다. 제자들을 너무 아꼈어요. 트랙이 원래는 뭐였을까? 처음에는 그냥 흙이었겠지. 네. 잔디밭에 달리기도 했고 막 그랬겠죠.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육상 트랙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죠. 고분자 물질로 된 이런 것도 바뀌고 그러니까 미창도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접지력을 증가시키는 미창이 뭘로 됐을까? 스파이크였겠지. 야구든 축구든 스파이크가 발견됐을 텐데 이게 장거리 경주를 하다면 트랙을 달리진 않아요. 자기 밑에 자기가 아끼는 제자가 그게 찍힌 거야, 다리. 너무 분노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스파이크를 금지시킬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축구가 그렇게 뛰는 거는 잔디밭 위에서 뛰기 때문에 충격을 덜 합니다. 야구도 잔디밭에 뛰어요. 육상 트랙은 충격을 자꾸 받다 보니까 금속 스파이크가 뼈에다가 계속 충격을 주고 뼈에 금이 계속 가요.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항의를 했으나 어느 스포츠화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 혼자 고민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10만 미창을 계속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 사람이 아식스 대리점을 했어요. 아식스가 일본의 스포츠 메이커잖아요. 네. 여기가 1964년인가 도쿄올림픽에서 아베베 비킬라 맨발의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 근데 64년에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 신발이 아식스 운동. 아. 그때 아식스 운동화는 그냥 육상화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 대리점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역시나 그렇게 접지력이나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 송기정 선수 우승할 때 그때 미창이 굉장히 특수하게 만든 거였어요. 모든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몰려서 36년에 신었던 그 신발이 뭐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특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때는 운동화라는 메이커가 없었고 천을 감아서 수제로 만드는 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신발 미창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금속 스파이크가 아니면서도 접지력도 뛰어난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아내가 저 와플 기계에서 와플을 구워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저기다가 고무를 부어요. 갑자기 와이프가 이 양반이 돌았나 그래가지고 맞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와플 기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절박했거든요. 저걸 오래서 붙여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져서 그게 대박을 칩니다. 나이키 하면 농구화가 참 우리 어릴 때는 인기였어요. 그쵸. 농구화 브랜드 이름은 조단이죠.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써서 유명해요. 나이키의 육상화 브랜드 이름은 와플입니다. 이 와플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와플이에요. 진짜 와플입니다. 와플 주주요? 브랜드 네임이 와플이에요, 와플. 근데 너무 새 거 같지 않아요? 처음으로 와플 기계, 그거는 분실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부모님이 쓰던 집을 물려받았는데 뒷뜰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금속등을 찾아냅니다. 다 펼쳐보니까 이거였어. 아. 2009년에 찾아내가지고 미국 역사박물관에 기증됐다고. 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요 사람들은 육상부 코치다 보니까 운동화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브랜드 로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이제 운동선수들끼리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리곤 주립대니까 여학생 하나가 지나가다가 물감 살 돈이 없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학생 알바 좀 하라고 우리 로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요거예요.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게 나이키가 된 거죠. 지금 그 그쵸, 브랜드 대중적인- 가치가 40조 원쯤 됩니다. 그 근데 엄청 이 대중적인- 여성분이 받았던 돈은 시간당 2불씩에서 35불을 받았어요. 또 돈을 못 벌었네. 나중에 빌 바우만이 이 여자를 찾아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랑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주식을 줬다고. 와. 그런 멋지네. 뭐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게 스포츠와 과학 이런 절묘한 조화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코카콜라 뚜껑 사는 소리. 코카콜라의 펩시였을 거예요. 김벌레 씨라고 있습니다. 예명이고 원래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펩시 하는 거 있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분은 대학로에서 원래 유명한 연극의 효과음 내드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술안주가 몇 개야? 그분도 그걸로 아마 백지수표 받아 가끔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또 우리가 축구 경기가 이번에 안 돼가지고 올림픽 탈락도 했는데 월드컵 대표팀도 이제 논란거리가 많지만 그거는 그 이야기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거든요. 축구 경기 할 때 이제 우리가 안주거리는 또 뭐가 있을까? 생일의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11명, 22명에다가 심판까지 하면 25명 정도가 치죠. 저 25명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57%.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7%라고요? 네,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은 365분의 364죠. 세 사람이면 365분의 364 곱하기 365분의 363이 돼요. 그걸 그러네. 계속 이렇게 곱해봐요. 곱해보는 게 저 아래 있는 그래프입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집에서 우리가 단체로 MT를 갔을 때도 쭉 한번 돌려보면 꽤 확률이 됩니다. 저게 그러네요. 어느 순간 확 올라가잖아요. 네.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한 20명대예요. 한 70명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냥을 해야 되고 자연 환경을 이겨야 되면서 뭐 던지기도 나오고 했던 게 있다면 이제 과학적인 방식이 되면서 마그누스의 라이플도 나오고 양궁도 나오고 이렇게 쭉 갔죠. 그러면서 트랙도 바뀌고 수영복의 그런 난류 해석도 하고 쭉 바뀌어왔어요. 자, 그러면 올림픽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게 됐을까? 스코틀랜드에 가면 북쪽에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저기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유명하고요. 세인트 앤드루스는 골프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잔디를 보시면 저게 그냥 페어웨이인데 잔디가 저래요. 오. 제가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잔디에서 테니스를 어떻게 칠까? 근데 저기에다 공을 떨어뜨려 보면 통통통 튀어요. 되게 단단합니다. 영국의 잔디는. 잘 다져져가지고. 골프가 왜 중요하냐? 19세기에 스포츠를 하는 계급은 귀족들을 밖에 없겠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 계급들이 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거의 다 귀족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 계급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휴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포츠 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 계급이 하는 스포츠는 자기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라고 합니다. 프로라는 건 프로페셔널, 직업 적으로. 스포츠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족들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직업 스포츠는 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어를 만듭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애호가라는 뜻이거든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19세기 한 후반쯤 되면 자꾸 이제 프로 스포츠랑 경계를 둡니다. 그렇게 만드는 결정적인 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절대로 프로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다가 LA 올림픽 때는 이렇게 하면 올림픽을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드컵은 유치하려고 박이 터지는데 그거는 프로 경기니까 뭐 중계료 팔고 뭐 상업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월드컵이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장사가 안 되죠. 아마추어리즘. 그래서 한 80년대 후반부터는 프로 선수들을 계속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섞여 있는 걸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가 대가를 받았던 게 이제 밝혀지면 박탈을 하거나 뭐 그런 경기도. IOC 위원을 잘 보시면 거의 다 귀족들입니다. 옛날 우리 다문화의 시대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올림픽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프로와 아마 경계는 지금 많이 없는데 프로와 아마의 경계를 가면 어떻게 없애게 됐느냐? 그게 골프입니다.
골프장 가면 항상 프로샵이 있습니다. 프로샵에는 골프 클럽을 팔아요. 골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프로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골프 클럽도 만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귀족들과 항상 같이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이 크는 거죠. 프로샵에서 서로 경기도 하고 서로 캐디도 해주고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골프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복싱도 그렇지만 원래 귀족들이 파이트 머니를 내고 프로들을 경기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모터들이 그 네. 돈을 빼가는 거죠. 축구 선수들도 보면 이적료가 비싸지 사실은 돈 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연봉을 받는 거는 전체 이적 시장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프는 어떻게 됐냐면은 귀족들이 프로들끼리 시합을 시켰는데 초기에 요 똑똑한 프로들은 파이트 머니를 자기가 가진 걸로 경기 규칙을 바꿔버려요.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프로들이 나온 거죠. 아니 경기는 내가 하는데 왜 파이트 머니 네가 가져가? 그러면 귀족들이 반발하면 나 경기 안 해. 실제로 크리에이터는 누구고 플레이어는 누군고 돈은 누가 버는가라는 싸움이 19세기 말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대립이었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프로들끼리 경기를 이제 하면서 챔피언십 벨트도 주고 막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마추어인 귀족들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를 할 때 아마추어한테도 문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탄생한 용어가 오픈이라는 거예요. US 오픈, 자, 그래서 호주 오픈. 지금 요게 세인트 앤드루스 이 골프장에서 열린 최초의 선수권 대회 이름이 디 오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1800 몇십 년에 오픈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기 때문에. 원래는 스포츠 경기가 돈을 받고 하면 프로고 돈을 안 받으면 아마추어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게 오픈이에요. 와. 대신에 아마추어가 여기서 우승하면 상금은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던 거예요. 프로와 아마의 구분이 끝까지 해소를 못한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가 오픈이라는 말을 쓴 거는 1968년입니다. 테니스가 그 문제로 올림픽에 한 100년간 빠졌죠. 뭐 그런 걸 보시면서 이게 프로와 아마의 어떤 쫀쫀한 그 관계 때문에 올림픽이 탄생했고 그게 어느 정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던 게 골프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프로 경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경기라는 거 생기죠. 그 메이저 경기를 다 휩쓴 사람은 아마추어였어요. 골프의 신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비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비 존스라는 사람은 하도 아버지가 원해가지고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조지아텍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골프를 너무 잘 쳐가지고 자꾸 우승을 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니까 이번엔 또 엄마가 아들아 로스쿨 가는 게 난 소원이다 엄마. 그럼 가줄게. 또 하버드 로스쿨 가. 효자네. 교자인데 메이저 대회를 자꾸 우승해. 그러다가 변호사 개업할 때쯤 돼서는 그때는 이제 4대 메이저리그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동시에 우승한 사람이 없었어요. 디오픈은 영국에서 하죠. 그 다음에 US 오픈은 저기 미국에서 하죠. 그걸 갖다가 아마추어가 우승하는 게 쉽나? 근데 프로도 못하는 걸 얘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돈 내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는 돈을 못 벌겠지만 돈 내기를 하는데 얘가 돈 내기를 시켜. 자기는 상금을 못 받잖아. 그래서 돈 내기를 시켜서 지가 베팅을 해. 그래서 마지막 경기까지 내가 우승할 건지 아닐까 이제 도박사들이 내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지가 용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랜드 슬램. 바비 존스라는 아마추어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은퇴합니다. 그랜드 슬램이라는 용어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우승하고 자기가 배팅해서 돈 따고 은퇴를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골프 치자고 하잖아. 근데 유명한데 또 동네에서 칠 수가 있나? 그래서 골프장을 자기가 만들어요. 조지아의 오거스타 내셔널이라는 골프 클럽을 지가 만듭니다. 그리고 대회도 만들어. 그게 마스터즈 대회예요. 마스터즈 대회를 하는 건 오거스타 내셔널은 회원제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아무나 칠 수가 없어요. 저스틴 팀블레이크라는 그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 골프장을 4개나 사. 자기가 PGA 투어 경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오거스타 내셔널에 못 쳐요. 아무나 못 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PGA 프로로 전향했어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PGA에서 상위 랭킹에 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자기가 그만큼 돈이 많고 골프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비 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한 해 4경기를 다 우승한 거는 이 사람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못 깼어요. 잭 니클라우스도 못 깨고 타이거 우즈도 아무도 못 깼어요. 그래서 지금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서 한 해는 못했지만 인생에 하는 그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이라는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 스포츠가 정말 잘 된 것들은 복싱이에요. 복싱은 제가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이 선수들도 돈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프로모터들도 돈을 많이 받아.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방송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드캐스팅. 제가 영어 용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두 단어가 포캐스팅이라는 단어하고 브로드캐스팅이에요. 포캐스팅이라는 거는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과 비글호 영했던 사람이 만든 용어가 포캐스팅. 일기예보를 프리딕션이라든지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포캐스팅, 전망.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포캐스팅이 되게 멋진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원래는 이게 농업 용어에서 씨 뿌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방송에서 널리 퍼뜨리는 거. 그게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이 씨 뿌리는 거였다가 방송에 쓰였던 최초의 사건, 이 사건입니다. 1921년에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이 했는데 저 꼭대기 있는 사람 저게 보이겠습니까? 저 입장권 사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라디오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게 사노프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노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러시아 이민자였는데 뉴욕에서 마르코니 전신으로 아마추어 무선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전환 신호를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전파를 합니다.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네네네. 전파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 전파를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시면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했는데 구조선이 달려왔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조됐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브로드캐스팅 위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무전기가 비싸잖아. 무전기가 비싼 이유는 수신과 송신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 송신만 하면 싸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소비자들은 수신만 하라는 거죠. 그게 라디오 산업의 시작입니다. 이게 1921년 딱 이 사건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RC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RCA라는 회사가 원래가 이제 마르코니 전신사부터 쭉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군사기밀에 속했어요. 무선 송신을 하다 보면 남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죠. 조준경 만들어서 몇 개나 팔겠어요? 야, 이놈의 조준경은 이게 소비자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 사노프가 타이타닉 호 때 영웅이 돼요. 수백 명을 살렸.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마켓이 클까를 알았으니까 이거 팔아서 대박이래요. 와. 이게 방송의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NBC로 됩니다.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TV 시장도 만들고요. 그게 나중에 사장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아까 마르쿠스 아를레리우스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아들이 하면 좋겠어. 하다 보는데 이제 아들이 또 1970년대 야 컴퓨터가 뜬대더라 해서 컴퓨터 시장에 도전했는데 또 IBM하고 붙었네. 박살이 나고 다 쫓겨났는데 지금 RCA는 완전히 분할 매각됐죠.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게 이게 딱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프로모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파이트머니는 선수들이 벗지만 프로모터들은 방송권을 가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무하마드 알리쯤 되면 유료 TV로 바뀝니다. 지금은 스포츠는 다 유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게 권투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파이트머니로 받은 돈이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올림픽 도전사도 좀 보시죠.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경기대회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여운형 피살 소식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여운형은 스포츠가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를 베를린 올림픽 때 알았어요. 베를린 올림픽은 최초로 올림픽이 TV로 중계된 그때 송기정이 마라톤 우승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송기정이 마라톤 우승할 때 송기정을 적극적으로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를 달아서라도 나가야 된다. 조선민족한테 엄청난 긍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해방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조선체육회를 부활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라톤에 출전하는 걸 추진합니다. 그리고 IOC 가입을 추진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렇게 출전한 게 47년 보스턴 마라톤. 그 보스턴 마라톤 때 이 송기정 선수가 송기정 감독이 되고 남성용 선수는 남성용 코치가 돼가지고 신출내기였던 서윤복을 끌고 가서 연습을 시킨 거죠. 작전을 짭니다. 근데 이게 마라톤 풀코스를 많이 안 뛰었으니까 20km 지점까지는 남성용이 같이 뛰면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줘요. 그러니 여기서 뛰어라고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 게 1947년 4월 19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좌우 갈등도 심해. 해방은 됐는데 독립된 나라도 없어. 그것들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걸 보고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7년 4월 19일 날 우승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우승한 첫 경기였고 그리고 47년 6월 달에 IOC 총회 우리나라가 가입이 승인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어요. 초대 KOC 위원장이 여운형이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올림픽에 우리가 나가게 됐으니까 참가 기념 스포츠 종합 경기대를 열고 그게 축사하러 가셨다가 암살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면에 일으키시키는 네. 이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48년 첫 올림픽은 동계올림픽 1월 달에 스위스의 생모리츠라는 데서 열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출전하게 된 겁니다. 선수는 3명인데 밑에 보면 처음 보는 태극기, 임원 3명, 선수 3명 이러한 극소수의 우리 진영을 보고 관중은 동정과 신기한 표정으로 격리하는 듯
이때가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국제 무대에 선 첫 번째입니다. 제일 앞에 월타 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월타 정이라는 분은 우리 올림픽 공원에 보면 저 사람의 기념비가 크게 있어요. 교포신데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오는 걸 보고 통역을 맡았고, 그게 47년이잖아요. 48년 동계올림픽 때도 이 선수들의 기술을 맡고 가서 통역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인물이 재밌어요. 이한호라는 분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분이 1920년대 독일에 유학을 하셔서 칼스루에서 공대를 다니시고 1930년대는 취리히에서 교수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 독일 분하고 결혼하가 여기에 정착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한국에 선수가 온다는데 선수 단장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지. 이분은 초대 서독 총영사기도 하고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월타정은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 살던 분인데 50년에 6.25가 일어나잖아요. 참전합니다. 그러면 우와. 미국 국적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렸어요. 우리 올림픽을 볼 때마다 이 짠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왔는지를 보면서 정말로. 올림픽에 섞여 있는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다음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그때 보면 아시아에서 인도에 이어서 우리가 2위였어요. 규모로는. 그다음에 네네. 김성집이라는 분이 동메달도 따시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독일하고 일본은 참가가 금지됐어요. 전범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참가했고 52년에는 우리가 6.25 중이었잖아요. 그때도 참가합니다. 왜냐하면 우와. 올림픽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고대 올림픽 때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월계관만 주어졌죠. 네. 또 우승자에게만. 1회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우승자에게는 은메달이 주어졌어요. 네. 또는 뭐 네. 트로피나 컵 같은 거 이런 게 주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금은동이라는 게 정해진 거는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 1, 2, 3등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 거는 1904년인데 그러면 왜 하필 금은동이 됐을까? 이게 주기율표를 보시면 돼요. 구리, 은, 금 같은 족이에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 11번 족.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오늘 이거 딱 읽고 오셨네. 그 순서대로 금은동을 정한 거예요. 오. 원서 주기율표를 보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전선과 연성이 뛰어나고 전기 전도도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열 전달률 좋은 네. 아주 대표적인 금속이죠. 요 세 가지를 보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희귀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3등을 이렇게 했던 거는 금은동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귀하다는 거죠. 그럼요. 이런 걸 보시면서 파리 올림픽 보면 또 뜨거운 밤을 보낼 때 치매 야. 가실 때 이런 것도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가지면 그러니까요. 좋죠. 너무 재밌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해주시면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될 거 하기 위해서 밤늦게 했는데 올림픽을 맞아서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